허억. 심장이 마치 누군가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약통을 찾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약통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역은 바닥을 기어가 약을 주우려 했지만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은호야, 아직은 안 돼. 나 너랑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공포.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아직 안 갔어? 나랑 저녁 먹기로 했잖아. 야근하는 지역을 데리러 온 지은호였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배, 선배 왜 이래? 정신 차려봐. 구급차 안에서 지역의 손을 꼭 잡고 울며 따라온 은호. 지역은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산소호흡기를 껴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 그리고 여동생 이수빈까지 온 가족이 응급실 복도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심장병 앓고 계신 거 모르셨습니까? 이상철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장병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지역이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한 앤데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입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15%도 안 남았어요.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쿵.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수비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빠가 말기라고 죽는다고? 은호는 멍하니 응급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지역이 은호야, 우리 나중에 라며 말을 흐렸던 기억, 가끔 가슴을 문지르며 피곤해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 혼자서 얼마나 아팠던 거야. 왜 말을 안 해, 왜? 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 옥상. 이상철은 난간을 잡고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지역이 소개로 방제실 취업이 된 것을 알고 가지 않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못난 놈이라 아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집에서 백수 노릇하며 신세 한탄이나 할 때 아들은 죽어가면서도 가족들 걱정할까봐 혼자 약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못난 놈, 아비 자격도 없는 놈,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 병원이라도 데려갈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난과 무능력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소식을 들은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몰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로비 구석에서 울고 있는 수빈을 발견한 성재. 수빈아, 성재 씨, 우리 오빠 어떡해? 죽는데, 심장이 멈춘대. 성재는 수빈을 꽉 껴안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자신은 재벌가 아들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우리 아버지 재단병원에 심장 쪽 권위자 있어.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부탁할게. 지역이 살릴 수 있어. 성재의 말에 수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모든 의료진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역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퉁퉁 부은 은호의 눈이었습니다. 지역은 힘없는 손을 들어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툭 떨어졌습니다. 알아버렸네.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렇게 못 믿어. 같이 아파해줄 수도 있잖아. 은호가 지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지역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겁이 나서 그랬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너무 힘들까봐 정 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 웃지 마. 안 죽어. 내가 살릴 거야.
내 심장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 두 사람의 애절한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김다정과 이상철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진실을 덮은 거짓말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찢겨 나가기 마련이죠. 오늘 박진석 회장이 꺼내 든 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은밀했습니다. 이 지역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절박한 상황에서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아내 고성희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기록된 뒷조사 보고서였죠. 고성희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인 지은호를 버리고 심지어 사망신고까지 조작한 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최근간 이식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 박진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감히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신분, 세탁을 한 고성희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병원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판정을 받은 이 지역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 이상철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돈 한 푼 없는 아비라 우리 지역이가 저러고 있는 거다. 이상철은 벽에 머리를 찌으며 자책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지만 정작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비수가 되어 꽂혔던 거죠. 어머니 김다정 여사 역시 실신과 오열을 반복하다가 탈진의 링거를 맞고 누워 있어야 했고요. 여동생 이수빈은 퉁퉁 부은 눈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장기 기증이나 심장, 이식 관련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증 대기자는 넘쳐나고 이 지역의 순번은 까마득히 뒤에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나중에 라고 말하려던 지역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미칠 것만 같았는데요. 그때 지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지은호 씨 되시죠? 지금 당장 회장님 댁으로 오시죠. 이지혁 씨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역을 살릴 방법이라니. 그녀는 앞뒤 잴 것 없이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박성재가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박진석의 저택에 도착한 지은호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박진석은 최고급 양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지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고성희가 버린 그 딸이구나.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박진석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박진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랄 것 없다. 내 정보망이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았나? 네 친모라는 작자가 참 대단한 여자더구나.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서 장기나 빼먹고. 지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에 대한 증오가 다시금 솟구쳤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지역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역 선배를 살릴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 나라에서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건 거의 없지. 특히 병원 재단 이사장인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증 순번 하나쯤 당기는 건 일도 아니야. 내일 당장이라도 지역이 녀석 심장 이식 수술받게 해줄 수 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진석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듯 차가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래를 하자. 뭐든지 다 할게요. 제 목숨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내 목숨은 필요 없어.
대신 내가 내 칼이 되어줘야겠다. 박진석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가 이 집 안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직접 손을 쓰면 내 명예에 흠집이 나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라. 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지. 마침 우리 영라방을 새로 꾸며야 하는데 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고성이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친어머니를 파멸시키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 비록 자신을 버린 매정한 엄마였지만 폐륜을 저지르라는 제안에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가 그녀의 망설임을 끊어놓았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심장이 멈췄어. 지금 제세동기 쓰고 있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수빈의 비명소리. 지은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혁 선배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 진행해. 준비해둔 심장, 이지혁 환자에게 바로 이식한다. 전화를 끊은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명심해. 고성이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걸 깨닫게 해줘.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주라고.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사자가 발생했다며 이지혁의 수술이 긴급 결정된 것이죠.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수빈 역시 오빠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지은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판 대가로 지역을 살렸다는 죄책감과 앞으로 벌일 복수극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역의 가슴에서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지역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눈을 뜨자마자 찾은 건 역시 은호였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살아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지역은 힘없는 손으로 은호의 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날 살린 거야. 꿈속에서 내가 계속 날 불렀어. 지역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방법은 잔인했지만 은호의 결단이 그를 살린 것이니까요. 하지만 은호는 차마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이는 자신의 화려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의 과거를 알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딸 박영라의 유학 준비와 미술관 걸림 문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는 백화점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쇼핑을 즐기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제 명의로 갤러리 하나 내주시기로 했잖아요. 호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곧 닥쳐올 파국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이죠. 며칠 후 박진석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성이와 박영라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라야, 내 방 분위기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니?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바꾸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박영라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 최고. 안 그래도 좀 지겨웠는데. 고성이 역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에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제가 아는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눈여겨본 젊은 디자이너가 있어. 감각이 아주 뛰어나더군. 내일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 상담 한번 받아봐.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지만 고성이는 스테이크를 써느라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말씀하신 디자이너분 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던 고성이가 우아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현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고성이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 그러나 고성이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의 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은호가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번에 영라 아가씨 방 인테리어를 맡게 된 지은호입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자신이 철저히 짓밟고 버렸던 그 딸이 제 발로, 그것도 남편이 보낸 사람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성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2층에서 박진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깨진 찻잔을 보고도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이 오셨는데 실수를 다 하고 인사해. 아주 실력 있는 친구야. 박진석은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요. 지은호는 공포에 질린 고성이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 오직 고성이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엄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주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이 집도, 당신의 남은 인생도. 사색이 된 고성이와 복수심에 불타는 지은호, 그리고 그 둘을 지켜보며 잔인한 미소를 짓는 박진석.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 누워있던 지역은 가슴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지역의 눈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과연 지은호는 괴물이 되지 않고 괴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진석의 잔혹한 연극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지옥은 불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적과 웃으며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그 순간, 박진석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떼진 도자기 파편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이는 것처럼 고성이와 지은호, 그리고 박진석 세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아끼던 찻잔일 텐데 손이 미끄러졌나 보구려. 뭐 하세요? 사모님 놀라셨는데 다들 와서 치우지 않고. 박진석의 호통에 가정부들이 부랴부랴 달려와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뒤로 물러섰는데요. 그녀의 시선은 지은호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비정하게 버렸고 심지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딸. 그 아이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남편이 데려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성장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은호는 그런 고성이를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성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봐요, 사모님. 제가 찻잔이라도 새로 하나 사다 드려야겠네요. 옛날부터 깨진 물건은 불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은호의 뼈 있는 말에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경쾌한 발소리와 함께 박영라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밑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의 박영라. 고성이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딸을 막아섰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컵을 좀 깨트려서. 박영라는 고성이 뒤에 서 있는 지은호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분이 아빠가 말씀하신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세요? 우와, 되게 젊고 예쁘시다. 안녕하세요. 저 박영라예요. 박영라가 내민 손. 지은호는 그 손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다른 동생.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산 여자.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은호입니다. 아가씨 방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전 모던하고 깔끔한 게 좋은데 엄마는 자꾸 앤티크한 걸 고집하셔서 싫었거든요. 언니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언니라는 호칭에 고성이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꼴이 우습다는 듯 껄껄 웃으며 박영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은호 씨가 아주 감각이 좋으니까 믿고 맡겨도 될 거다. 아, 그리고 지은호 씨는 당분간 이 집에서 출퇴근하며 작업을 진행할 거야. 공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하겠지? 박진석의 일방적인 통보에 고성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외부인을 집에 들이다니요. 그냥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이 집이 꽤 넓어서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 낭비야. 그리고 내 사람 내가 들이겠다는데 당신이 왜 안절부절 못해?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박진석의 날카로운 눈빛에 고성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말려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판을 짰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지혁이 일반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요. 하지만 지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이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색 돌아온 것 좀 봐. 세상에, 부처님이 도우셨지.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심장이 기적처럼 나타났을까. 이상철도 헛기침을 하며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임마. 너 운 좋은 놈이야.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라. 아빠가 미안하다. 능력 없어서.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제가 불효자죠. 지혁은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환자가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뇌사자 심장을 이식받는다. 그것도 국내 굴지의 재벌가 병원에서. 평소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지혁에게는 너무나 자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은호는요? 왜 코빼기도 안 보여요?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김다정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호? 은호가 요새 일이 많이 바쁜가 보더라. 카페 일도 있고 인테리어 일도 새로 맡았다고 했나? 너 깨어났다고 연락은 했어. 금방 올 거야. 지혁은 어머니의 어색한 태도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지역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박진석의 대저택 2층, 박영라의 방을 둘러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는 채광이 좋아서 밝은 톤으로 하면 예쁘겠어요. 아가씨는 어떤 색 좋아하세요? 저는 파스텔 톤이요. 아,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어두운 색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참,
우리 오빠 성재 오빠도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데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영라야, 너 지은호 씨 봤냐? 아까 1층에서. 은호 씨? 박성재는 방 안에 있는 지은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집에, 그것도 여동생 방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성재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은호가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재는 기쁨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은호 씨가 여긴 어떻게? 아까 아버지한테 얼핏 듣긴 했는데 진짜였어요? 우리 집 인테리어를 맡았다고요? 네. 회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당분간 신세 좀 지게 됐습니다. 성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역이 아파서 슬퍼하던 은호가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곁에 두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해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아, 지역이는 좀 어때요? 수술 잘 됐다고 하던데. 지역의 이름이 나오자 지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요. 거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병원 의료진 최고라고. 아버지가 신경 많이 써주셨나 보네요. 다행이다. 박성재는 순수한 마음에 기뻐했지만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역을 살린 대가로 자신이 어떤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는지 성재는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석 저택의 다이닝 룸에서는 기이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석에는 박진석이, 그 오른쪽에는 고성이와 박영라가, 그리고 왼쪽에는 박성재와 지은호가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코스 요리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지은호가 포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니까요. 지은호 씨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나? 박진석이 와인잔을 흔들며 짐짓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지금은 양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 말에 고성이가 들고 있던 나이프를 접시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달그락,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박성재가 걱정스럽게 묻자 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속이 좀 안 좋네. 지은호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고성이의 멘탈을 철저히 부수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친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듣자 하니 아주 가난해서 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오빠랑 저를요. 지은호의 입에서 쌍둥이 오빠라는 말이 나오자 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올라가 볼게. 도저히 못 앉아 있겠네. 고성이가 도망치듯 다이닝룸을 빠져나가자 박진석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쯧쯧.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담이 작아진다더니. 지은호 씨, 신경 쓰지 말고 들어요. 이 집 스테이크가 아주 일품이야. 박성재와 박영란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지은호는 묵묵히 고기를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씹고 또 씹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을 살린 대가라면 악마가 주는 고기라도 씹어 삼켜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호가 배정받은 손님방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쾅 열리며 고성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줄 테니까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고성이는 지은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 당신한테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럼 뭔데? 회장님한테 다 꼬질러 바치고 이 집안 안주인 자리라도 꿰차겠다는 거야? 내가 감히? 지은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주인. 웃기지도 않네. 당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자리가 나한테는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워 보여. 지은호는 한 발짝 다가가 고성이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당신이 죗값을 치르는 거.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가짜 모래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걸 지켜봐. 그게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 독한 년. 고성이가 손을 들어 지은호의 뺨을 치려던 찰나 지은호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치려면 쳐봐. 소리 지르면 박영라가, 박성재가, 그리고 회장님이 달려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고성이는 부들부들 떨며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버릴 준비를 마쳤고 딸이라고 나타난 여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내 딸 영라, 그리고 내 자리. 절대 못 뺏어가. 고성이는 악담을 퍼붓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은호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 보고 싶어. 나 너무 무서워. 지은호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있던 지역은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제 수술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증자가 누군지, 수술 동의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기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는 보호자분이 다 하셨고요. 보호자요? 저희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이요? 네. 아, 그게 간호사가 말끝을 흐리며 당황해하자 지역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그때 당직 의사가 다가와 지역을 막아섰습니다. 이 지역 환자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심장,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고 수술비랑 이 모든 특실 대우,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누가 지원해 준 겁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지역을 병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지역은 의사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호죠? 지은호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지역의 예리한 질문에 의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역은 확신했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위해 박진석 혹은 박성재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을요. 비켜요. 은호한테 가야겠어요. 지역이 링거줄을 뽑으려 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진정하세요. 몸싸움이 벌어지던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PJ 그룹 박진석 회장이 차기 경영 승계를 두고 지분 구조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박 회장의 저택에서 의문의 여성이 목격되어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진석 저택의 대문이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지은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지역은 동작을 멈추고 TV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왜 저기 있어? 지역의 눈에 절망과 분노가 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원수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고성이를 불러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봉사활동 다니는 고아원재단 이사장 자리, 이제 그만 내려놓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자리를 얼마나 공들여서 맡았는데. 시끄러워. 당신 과거가 냄새나서 더는 못 맡기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 지은호 씨를 추천할까 해. 어때? 당신이 버린 딸이 고아들을 돌보는 재단 이사장이 된다니. 그림이 아주 훌륭하지 않나? 박진석의 잔인한 제안에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소파 아래로 내려가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영라한테만은 비밀로 해줘요. 그 아이가 알면 충격받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천하의 고성이가 바닥을 기며 애원하는 모습.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는 묘한 쾌감과 함께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딸을 죽은 셈 치고 버렸던 여자가 또 다른 딸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모순적인 모성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가정부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병원복을 입은 분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박진석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 벌써 몸을 일으켰나? 독한 놈이네. 문 열어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이지혁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고성이와 소파에 앉아 있는 박진석, 그리고 벽에 기대선 지은호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은호에게서 멈췄습니다. 지은호. 가자. 집으로. 지혁은 다가와 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호는 울음이 터지려는 걸 꾹 참으며 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배, 여기 왜 왔어? 얼른 병원으로 가. 나 일하는 중이야. 일? 이게 일이야? 나 살리겠다고 내 인생 팔아넘기는 게 일이냐고. 지혁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박진석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군. 이지혁군, 자네 심장이 누구 덕분에 뛰고 있는지 잊었나? 지금 이 아가씨를 데려가면 자네 심장도 도로 멈출 텐데. 박진석의 협박에 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주는 심장 따위 필요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지혁은 박진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2층에서 이 소란을 듣고 내려오던 박성재가 지혁을 막아섰습니다. 지혁아, 너 미쳤어.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비켜. 박성재. 너도 똑같은 놈이야. 다 알고 있었지? 우리 은호가 여기서 무슨 취급당하는지. 지혁이 성재의 멱살을 잡자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지혁을 제압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몸이라 지혁은 맥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하지 마요. 건드리지 마. 지은호가 비명을 지르며 지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박진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선배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잖아요. 난 건드린 적 없어. 제 발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건 저 놈이야. 박진석은 차가운 눈으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끌어내. 병원에 다시 처박아 두던지 길바닥에 버리던지. 경호원들이 지혁을 질질 끌고 나가려 하자 은호는 지혁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선배, 제발 가. 나 괜찮으니까 제발 가라고. 은호야, 안 돼. 너 혼자 두고 못 가. 멀어져 가는 지혁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은호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성이의 눈에 이체가 돌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처리해. 과연 고성이가 부른 처리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끌려간 지혁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복수, 그리고 탐욕이 뒤엉킨 이 집에서 이제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